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오는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연례 합동훈련을 통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군사훈련 정례화.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도발 수위를 올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この日米韓この3カ国の戦略的な連携これを一層強化する 우리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훈련에서 가장 큰 수요는 미사일 대응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3국 간 연례 군사 훈련은 세 나라의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해 탄도미사일을 추적,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3국 정상은 요격의 사각지대를 없애 단계별 미사일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새로운 요격 미사일 개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특히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한층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 화해와 한미일 공조 강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캠페인과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다른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불어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18일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한라인 개설과 위기시 협의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세계 외교사에서 중요한 협상과 담판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4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프카트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 앉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우위를 과시한 장면으로 남아있는데 한국 대통령 최초로 이곳에 초대된 사례로 화제가 됐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협상과 담판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1943년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가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2차 대전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959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후르쇼프 소련 서기장은 여기서 미소 군사 대결 지향에 합의했습니다. 1978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정상을 초청해 평화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휴양을 같이 하는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캠프 데이비드의 발을 내딛는 순간서부터 침묵의 시간이 시작한다고 생각이 돼요. 바이든 정부가 캠프 데이비드의 해외 정상을 초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초대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연대를 과시하는 동시에 안보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올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요 군수공장을 또 찾으면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실시됩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의도,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여 건이 진행됩니다. 또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훈련에 참가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 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지난해 새로 창설된 주한미군 우주군 부대도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hanges that we do have now is a space force. For commanders to be able to focus on is how do we incorporate multi-domain operations? You have the space component, you have the land component, air, sea, cyber, and the cognitive domains.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란 듯 군수공장을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과 전투장갑차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보며 생산 능력을 키우라고 다그쳤습니다. 현존 미사일 생산 능력을 보다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 강화된 전선 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현재 수요와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 장비시킬 데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또 전투장갑차 위에 북한 간부들이 위태롭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채로 김 위원장이 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공개한 다른 사진엔 남한을 쓸어버리자는 문구를 보여주며 시찰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잇따른 군수공장 행보는 연합훈련에 대한 견제와 함께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도쿄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대사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이 와 일본 경찰이 주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지난주 소마 와타루라는 이름을 사용한 인물이 협박 메일을 보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일본 경찰이 당분간 대사관 주변 경비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협박범은 일본 정계와 통일교의 관계, 일본의 군국화, 중국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지목하며 현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폭파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의 유력한 총통 후보 라이칭더 부총통이 수교국 파라과이 방문길에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군사훈련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타이완 집권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부총통이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수교국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앞서 경유지로 뉴욕에 들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급과의 만남은 없었지만 귀국길 재차 미국을 경유하게 되면서 회동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앞서 미국 출국길에서 국제사회에 자유민주국가 타이완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 부총통을 분열주의자이자 사고뭉치라고 비난하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타이완 북부 해상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사흘간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차이잉원 총통이 중미를 방문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메카시 하원 의장 등을 만났을 때는 사흘 동안 타이완을 사방으로 포위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미중 긴장 고조를 피하고 양국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 라이칭더 방미가 주목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수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정부가 정치인과 소상공인, 기업인 등 2,176명에 대해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전원이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민간인 사찰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군 관계자는 모두 6명입니다.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 사면 또는 복권합니다. 이 가운데 이름이 공개된 건 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뿐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면된 나머지 5명 역시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입니다. 소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해 지난 4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손 전 처장은 지난 7월에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유죄가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 특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된 취지로 국방부는 사회적 통합을 거론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연루된 사건이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일환인데 지난해 말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대거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형집행이 됐지만은 정부에서는 특사라는 이유로 해서 다 얼렁뚱땅 넘어가서 다 사면을 한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유족들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 행위에 정부가 나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면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1특검 4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실정을 또 다른 실정으로 덮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방송장악, 잼버리 파행과 오송 참사 등 4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주심 판사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요. 법원까지 나서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쓴 SNS 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데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담당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까지 폭로되는 등 신상털기식 공격이 도를 넘자 법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재판 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사법 독립이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을 힐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란 사실과 다른 공격이 이어졌고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보복성 재판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판사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법 독립은 공연불에 그치고 법관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관들이 사후에 어떤 개인적인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치의 실패로 이어지겠죠. 법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뒤에도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공격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정지석 의원은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책임을 따지겠다면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조사 인력 등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주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새만금이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17년 8월입니다. 준비 기간이 무려 6년이나 있었지만 핵심 무대인 야영지 상태는 생존 게임처럼 처참했습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일간의 잼버리 공식 일정이 끝나자 감사원이 곧바로 전방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잼버리 관련 모든 기관을 들여다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은 빠짐없이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잼버리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지난 6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회 준비를 이끌었던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원부처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준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나머지 공동위원장들의 책임 여부도 가릴 전망입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단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모두 1,171억 원이 투입됐는데 인프라 구축비는 39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원성을 샀던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에는 130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조직위가 추가로 돈만 더 요구했다는 지적도 점검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수십 번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를 따질 거로 보입니다. 감사 기간이 길고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감사 대상만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조사 인력 규모 등을 서둘러 확정해 이번 주 안에 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정쟁을 자제했던 여야가 대회가 끝나자 파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임 정부 탓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 때문이라는 야당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유치 이후 인프라 구축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 준비 부실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 6년 중 5년,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초기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전라북도의 탐욕과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애초 야영지로 부적합한 뻘밭이 부지로 선정된 경위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도 따져 물을 태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 SOC 예산에만 관심을 둔 채
정작 잼버리 대회는 나몰라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휘 고하와 소속을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남탓만 할 거냐며 폭염과 위생대책 등이 부실했던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 관련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호언장담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1년 반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무슨 대책을 세운 것입니까? 남탓만 하고 있으니 염치는 어디다 팔아치운 것입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자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데 감사원의 감사 예고를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을 놓고 격돌합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후 불거진 전라북도 책임론을 두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전북도민과 새만금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위의 모든 예산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그 예산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대회의 부실 논란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는 건 아닌지 여가부 내부는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과연 주무부처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대회 기간 내내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설 부족과 위생 문제가 이어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비판을 샀습니다. 게다가 책임자인 여가부 장관은 실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기야 여당 안에서조차 여성가족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 대회가 끝나자마자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책임론으로 촉발된 비판 여론이 자칫 여가부 폐지론에 다시 불을 붙이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실패에 대한 여성가족부 책임론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잼버리 대회와 이동관 후보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등 3대 뇌관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책임을 따질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는 8월 임시국회 신경전의 서막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이 원인이라는 여당과 잼버리 관련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산을 썼느냐, 또 예산을 쓰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현 정부가 치른 행사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됐는데도 남탓만 한다는 야당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또 실망하는
고객들에게 맛집의 전 주인을 탓한다고 해서 지금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야 설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방탄국회 연장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을 위해 당과 국회를 소모적인 분란으로 몰아넣는 일을 그만두고 이에 맞서 야당은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은 물론 방송장악 의도 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여론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방송장악의 핵심으로 꼽은 이를 오늘날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여당도 엄호에 나설 방침이라 기싸움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 역시 전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사건을 누가 은폐 조작하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불량한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던 엎은 것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인사들의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사흘간 숨가쁘게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8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관련 사안은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방류 저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북 그리고 대중정책의 방향 등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밖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도 산적한 터라 자칫 교권 침해 문제나 수해 방지 대책 등 비쟁점 법안들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젯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거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정부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방통위가 어제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기로 한 것을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두렵냐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오직 정권이 주인인 토올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한순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잠깐의 장악조차도 사실은 착각일 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가 있었다는 YTN 의혹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신고 접수자 등 증거 자료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탁 의혹 관련 신고 증거와 신고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요구에 신고 시점이 오래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YTN은 이 후보자 부인에게 특정인 이력서와 함께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 항명 수괴해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단장은 군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예고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첫 입건할 당시의 혐의는 집단항명 수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박 대령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단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혐의가 바뀌면서 박 대령의 부하였던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은 혐의를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은 대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좀 정식 접수되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연일 항명과 외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령 측은 TV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라 열리게 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국방부 감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늘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질 텐데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 무역에 친일 인사 추모사가 새겨져 오랜 기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말기 대표적인 의병장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항일 의병을 이끌며 일본군과 100여 차례 전투를 치른 민긍호 의병장입니다. 광복절 하루 전 찾은 묘역, 웃자란 자프를 깎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묘역이 있는 원주에서는 매년 묘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묘소 앞 충원탑입니다. 1954년 탑 건립에 관여하고 추모사를 새긴 사람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일본 육사를 졸업한 만주군 헌병대장 출신인데 추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멘트 구조물인데 군사령부에서 군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처음에 거기를 할 때 우리 광복회에서는 친일을 배격하니까 좋지 않다고 보죠. 지역에서는 그간 추모탑 재건립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별도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섞여 있는 굴곡진 역사, 안내판에 적힌 글귀입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민긍호 의병장 후손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과 그 후손에게 정부 차원 감사와 예우를 이어간다는 취지. 하지만 정작 한일 의병장은 친일 인사가 새긴 추모사 아래 수십 년째 누워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이하 젊은이 4명 중 1명 이상은 광복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하는 일, 연도와 날짜를 알고 있는가? 전체 응답자 중 83.4%는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세대별로는 차이가 꽤 납니다. 60대는 92.7%, 50대는 89%, 40대는 85.4%로 평균을 넘었고 30대는 78.4%, 20대 이하는 73.9%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20대 이하와 60대 사이의 간극은 18.8%포인트. 한일 관계에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4.9%가 그렇다고 했는데 역시 세대별 차이가 확연합니다. 60대는 57.8%, 50대는 49.5%로 평균보다 높았고 40대는 43.1%, 30대는 38.5%, 20대 이하는 36.4%로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60대와 20대 이하의 차이는 21.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광복절 일본 여행에 대한 생각은 세대차가 크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본 여행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19.9%, 광복절에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가 50.6%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70.5%였으며 언제 어디를 가든 개인의 자유라는 답변은 29.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PMI가 지난 10일 전국의 만 15살에서 69살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79%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경찰이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했더니 10대 마약 사범의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교육을 올해 처음 시작했을 정도인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범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의 총책이 집에서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일당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모집책으로 활동한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0대들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또래 9명에게 피우게 한 뒤 중독되면 더 팔 계획까지 짰습니다. 과거엔 10대 마약 사범 대부분이 마약 성분 다이어트 약을 사고 파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유통에도 가담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는 겁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10대는 모두 60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평균 1.5배가 늘어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유독 빠른 증가세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10대 마약 사범 급증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들어 경찰이 포착한 마약 거래 5건 중 1건이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과는 틀리게 생물질이 아니라 액상 물질이나 아니면 그 전자담배 같은 걸 카트리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레크레이션처럼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10대 마약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활 교육도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10대의 경우 교육에 참석하려 해도 학교 수업을 빠지면 주변에 알려지게 돼 참여율이 낮고 참여를 강제할 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일단 학교나 이런 데 알려지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또 학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하반기에도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하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예방교육에도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대만 교육할 게 아니라 출산을 앞둔 부모와 어린이에게도 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인데요. 금융당국은 증가세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넉 달째 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오름폭입니다. 갈수록 늘면서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오름세에 잔액 기준 가계빚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달 연속 급증하면서 전체 빚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만여 건에 그쳤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가 변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월까지 계약된 주택 매매 거래가 있어서 2-3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 실행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은행의 주담대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은 있죠. 여기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감소세까지 주춤해 가계빚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넉 달째 늘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한 금융당국은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증가세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금융당국이 채용 과정에서 모호한 공고를 낸 공기업들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소관 공공기관 5곳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으로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22일에서 23일, 6월 8일에서 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류 심사를 할 때 전형위원과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속도 위반 과태료 6,500여 건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 도로에서 속도 위반 행위 6,5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4억 5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사는 도농상생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항목하고 있습니다. 도시농협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농촌농협과 협업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는데요. 김범환 기자가 전합니다. 오이와 열무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입니다. 농민은 내다 팔 곳이 걱정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어려움을 덜게 됐습니다. 농장 바로 옆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 덕분입니다. 나는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야채를 구하고 나에게도 소득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배후 인구 10만 명을 소비자로 보고 문을 연 매장은 휴가철에도 문전성시입니다. 야채를 사다 놔도 일주일 동안 항상 그 싱싱함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게 싸더라고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으로써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의미 있는 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이달의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한 해남의 바나나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이 농협은 전남 화순의 능주 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는데 지분 35%를 투자했습니다. 도시의 농협이 초기 자본 조달을 돕고 두 농협은 저마다 비교 우위를 살려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680여 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판로 확보와 가격 지지 등으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2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건데요. 이번엔 다를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LH 사장이 내린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데 이어 전수조사 대상 누락과 철근 누락 아파트 은폐 의혹까지. 부실 시공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부 보고 체계마저 부실했던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자리 나눠 먹기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축 토목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걸 맡고 있어요. 이건 뭐냐? 대표적으로 L과 H가 저기면서 이 자리는 네 자리, 이 자리는 L 자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불과 2년 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해체 수준으로 환골 탈퇴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직 인원을 20% 이상 줄이겠다던 목표와 달리 700여 명을 감축한 이후 올해까지 8%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전관예우도 그대로입니다. 규정은 퇴직자가 속한 업체와 5년 이내 수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정관업체 18곳과 지난 3년간 맺은 수의 계약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LH는 이번에도 고강도 혁신을 공언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설계와 시공을 직접 맡지 못하게 하고 감리 선정도 외부에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정 기능에 이른 LH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이번에 무량판 구조와 관련된 그 사건은 아마 도덕적 해이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면은 결국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조조정하거나 자정할 수 있는. 오는 10월 나올 혁신안이 또다시 공연불에 그치는 건 아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탄약,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하면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은 그렇게 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와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재해가 잇따르면서 세계 보험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빈도는 잦지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홍수, 산불, 폭풍우 등 2차 위험으로 분류되는 보험 손실 규모가 최근 몇 년 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류성 폭풍의 피해액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500억 달러의 7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찜통 더위에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특히 광주 등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 속에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동부와 제주도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7호 태풍 라는 일본으로 향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영남 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서쪽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32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한결 쉬어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은 한 주 내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